그런데 그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상주 읍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성에서 나는 불길과 연기가 조선군의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일도 아주 허망하진 않았는지 군관 한 명에게 정찰을 보내는데, 사실 저는 이 대목이 더 안 믿겨졌는데, 이 군관이 진비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은 역졸 2명에게 말 고삐를 잡게 하고서는 천천히 말을 타고 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황당한 게, 정찰을 보냈는데 봄놀이를 봄놀이 모습을 하고. 거기다 이 군관이 굉장히 센 군관이었다며. 예. 그리고 이 사람 복도 많아. 이때 전사했다고 나중에 공조판서로 추증받아요. 뭐 나름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는 아니 뭐 하는데, 하여간 제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일 이렇게 세 보이는, 그러니까 뭐냐, 외형이 확고한 박군관, 누가 봐도 야 쟤는 세 보인다 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만 잘했나 봐. 허세만. 이거 허세가 아니라 허우대는 확실했던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허우대로 사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못 쳐다본다고 해서 하도 무서워서. 근데 쳐다본 일본군이 조총으로 저격해서 쏴 죽이고 목을 베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본 조선군이 사기가 확 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건 진짜겠지. 뭐 이렇게 가느라고 상주읍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미 일본군 정찰병은 거기까지 다 와 있었어요. 다리 밑에 매복하고 있다가 조총으로 쏴서 이 허우대 군관을 죽이고 목을 베어 가게 되죠. 그와 동시에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일본군 보면은 가운데 조총 부대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미 저쪽 북천교까지 정찰병이 와 있었다는 건 이미 조선군의 판세를 알고 포진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좌우 날개를 넓게 벌려서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반원형으로 이쪽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반원형으로 감싸면서 그리우면서 뒤로 또 감면서 들어오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중앙부에서는 조총부대가 앞에 가서 쏘고 그 뒤에 돌격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총으로 흔들어 놓고 돌진하는 구조인데, 조선군이 좀 강했으면 좌우가 먼저 압박이 들어왔을 텐데 총을 쐈더니 10여 명이 죽고, 여기에 대해서 조선군이 화살로 반격을 시도했는데 수십 보밖에 안 날아가서 피해를 못 주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 워낙에 이게 각궁의 신화가 세다 보니까 각궁 200m씩 날아간다며. 근데 왜 수십 미터밖에 못 날아가? 이 얘기 잘못 읽으면은, 아 그럼 평소에 무기 관리를 안 해서 수십 보밖에 못 날아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착각하는 게, 화살이란 무기는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위력이 전혀 달라집니다. 200m씩 날아갈 수도 있고 수십 미터씩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곡사로 쏘느냐 직사로 쏘느냐 차이입니다. 곡사로 쏘면은 200m씩 날아갑니다. 근데 직사로 쏘면은 천하의 각궁도 수십 미터밖에 못 날아가고, 그리고 직사로 쏘면은 위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선군이 활을 쐈는데 수십 보밖에 못 날아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선조수정실록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붙이기를, 아군이 당황해서 활을 당길 때 힘을 제대로 못 썼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조선군이 워낙에 일본군의 기세에 당황한 나머지 거리 감각 없이 화살을 쏘고 봤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곡사인지 직사인지도 분간을 못한 채.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게 전투 기록은 이랬다라고 하니까 본 순서대로 정리를 하지만 실제 벌어지는 사건은 꼭 그 순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은 산 위로 먼저 올라 깃발을 흔들고 있었는데 총소리를 듣고 저기도 깃발이 있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작전을 복원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은 중앙군을 밀면서 좌우로 흔들어서 이미 여기서도 흔들고, 그러니까 막 깃발 세우고 소리 지르고 겁을 주니까 얘들은 이미 겁을 먹고, 그리고 앞에서 총을 쏘면서 뒤에 돌격대가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얘들은 1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측 기록 보면 에게 저거밖에 안 돼 이러고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고양이가 쥐 사냥하듯이 이미 10,000명이 넘는 군대니까 이미 이거는 그냥 먹는 거다 하고 쫙 들어와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미 흔드는 상황에서 총을 쏘니까 조선군이 당황했을 거고, 돌격대 애들은 이미 쟤들은 별거 없다 그러고 이미 돌진해서 이게 자기들은 목을 따야 전과가 올리니까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입장에서는 조총을 노렸던가
조총부대를. 아니면 이미 내 앞으로 달려오는 애들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일본군이 어디까지 오냐면 순식간에 지휘부까지 육박해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2일 이하 종사관을 포함해서 말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일과 조방장 변기, 원래 변기는 조령인가 중령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상주가 급하다고 해서 들어왔던 추가 병력이거든요. 변기하고 이일만 살아나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종사관들이 죽고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 기록들이 좀 그래서 덮쳐서 지휘부까지 육박해서 지휘부가 간신히 달아날 정도니까 아마 궁수들이 볼 때는 조총한테 이미 돌진해 오는 거에 놀라서, 그리고 이게 좀 천천히 와야 되는데 원래 옛날 전쟁은 좀 이러다가 와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왁 하고 달려드니까 놀래가지고 말한 대로 직사로 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활도 제대로 못 당겼겠지. 너무 급하니까 이게 쫙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당겨갖고 앞에다 떨어졌다라고 또 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일본군이 이미 조선군을 우습게 보고 총과 함께 정면 공격으로 돌진해서 이 일이 있는 근처까지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때 일본군이 좌우로 포진해서 감아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일본군이 이미 조선군의 수준 파악을 완료했고, 그리고 보면은 나중에 유성룡이 이양원의 아들 증언을 갖다가 체록을 하면서 자세히 적는데, 얘들이 포진과 기동 이렇게 한다면서 자세히 적는데 보면은 조선군 상대로 하면서 이 수법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군은 조선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덮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겁이 안 날 수가 없지. 뭐 양쪽에서는 애들은 새카맣게 와서 깃발 흔들어대지 갑자기 총 뻥뻥 쏴대지. 전혀 훈련, 이제 겨우 지금 너는 1소대 1분대고 네 소대장이 쟤야 이러던 애들이니까 와르르 도망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야들이 병사를 깨트리고 지휘부로 육박하는 게 아니라 영화처럼 병사들이 달아나니까 장작이 터치고 지휘부까지 그냥 뛰어들어온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게 징비록에 보면은 2일 이하 그 말을 타지 못한 종사관 이하는 다 죽었다라고 해도 그게 정말 1000명이 다 죽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기록들 보면은 그 조경의 임난일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산으로 도망갔더니만 폐에서 달아나온 조선군들이 만나가지고는 뭐 얘기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록에서 다 죽었다라고 해서 정말 이 1000명이 다 죽었다가 아니라 확실한 것은 지휘부가 괴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대 자체가 와해돼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 한 번의 일파 공격에 지휘부까지도 육박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군 기록에는 조선군 2만이다. 조선군 2만이었는데 뭐 자기들이 가볍게 깨트려서, 근데 그래도 이건 거짓말 안 하더라. 아니 약간 거짓말했지만 10,000명을 죽였다 이러진 않고 1000명 정도 죽였다. 2만 명하고 싸워서 15,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거 진짜 거짓말, 위험한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 근데 2만 명하고 싸워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 어떡하다 이랬어? 이렇게 또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이겼습니다. 어려운 전투 아니었습니다. 2만 명이나 했는데 우리가 쉽게 이겼습니다. 다만 얘들이 숲속으로 막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추격을 못해서 1,000명밖에 못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조선군은 그때 1,000명이었고 죽은 사람은 말로는 전멸했다고 하지만 실제 얼마인지 몰라요. 상주 전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이 일이 상주 읍성을 버리고 북천변에 포진했느냐라는 거죠. 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왜군이 접근하는 걸 몰랐거나 알아도 부정했기 때문에 일단 강변에 나가서 조직을 했어야 됐다. 왜냐면 이게 거의 피난민 집단이라서 소대장, 분대장부터 임명이 된 상황이어서 일단 나가서 훈련을 하려고 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성에 있다가 포위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벌판에 나가서 붙었다가 아무튼 도망갈 수가 있다. 뭐 그래서 벌판에 나갔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부자의 설득력이 영.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은 그 난종ям록 같은 경우 보면 도망가려고 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 같아. 근데 기록에 보면 이게 섞이거든. 왜냐하면 저쪽에서 포성이 나는 걸 듣고 북천배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또 그 아까 그 계령현 사람 죽이는 거 보면은 일단
25일 날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읍에서 싸울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군대의 목적이 전술적 목적이 중요한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어줘서 아군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전투냐 아니면 나가서 적을 경멸하는 전투냐 아니면 뭐 적의 주의를 돌리는 전투냐 이런 전술적 목적이 중요한데 이 일은 내려오긴 내려올 때부터 그게 애매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군대가 없어. 일단 뭐가 있어야 뭘 하는데 오는 중에 경상도 군대가 와해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요즘 말로 멘붕이 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전술적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단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죽자. 뭐 옥새가 답인가? 아니 왜냐하면 동래성이나 부산성이 시간을 조금 벌어주기는 했지만은 반나절을 버틴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당시 상주읍성, 우리나라 읍성 중에서는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성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본하고 안 싸워도 아는 게 조선 전기부터 우리나라 읍성이 너무 낮다고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도 좀 아는 애들은 이 읍성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읍성은 못 지킨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벌판에 나가서 싸우다가 후퇴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수도 있죠. 있고 그러고 또 군대도 포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증언이 완전히 다른데 따지 둘 다 합쳐서 맞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황으로도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말하면 너 왜 상주읍성에서 죽을 생각 안 했어? 왜 도망쳤어? 라고 비난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아. 부산성이나 동래성 같은 경우는 워낙 제1진이었고 그리고 거기서는 내 목숨하고 막 바꿔서라도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버는 그렇죠. 것이 목적이기 최대한 때문에. 시간을 벌어주는 게 자기 죽음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은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게 사실 직업인 사람들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군인들한테 우리가 생명을 요구할 때는 전술적 목적이 합당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일 같은 경우는 이 병력 가지고 사실 반나절도 성에 들어갔어도 반나절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가서 훈련시키고 자원을 보존시키자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목숨도 아까웠겠지만 우리가 2차 대전 때 일본군 할 때 제일 비판하는 게 옥새잖아요. 왜냐면 이게 전술적으로 무가치한 죽음이거든. 그러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특별한 군대를 전술적으로 잘못 써서 장점을 그렇지 그 최고의 장점을 최고의 단점으로 바꿔버렸잖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옥새 얘기하면 다 비웃어. 바보들. 근데 임진왜란 전쟁사를 보면 다 옥새를 요구를 해. 너 왜 도망쳤어? 우리 아까 경상도에서 진군하는 얘기했지만 모든 성에 모인 병력이 뭐 13개 군현이 모였다고 해도 몇백 명 안 돼요. 그리고 전혀 조직과 훈련이 안 된 병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다 농성했으면 반나절 만에 10개 이상의 군현이 각계과당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군관이라든가 장수들 아직 실전 경험은 없지만 나중에 임진왜란 때 좋은 활약을 하게 되는 무사들이 다 죽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이 있는데 주민들이 다 도망가. 근데 누가 가서 우리 고장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몇백 명이 남았어. 얘네들은 도망간 몇천 명보다 더 소중한 애들이. 나중에 도망간 애들 붙잡고 훈련시키는 봤자 차라리 그건데 뭐 12살짜리가 도망갔다가 한 3년 후에 15, 16살이 돼서 내가 뭐 부모님이 복수를 하겠다 이런 애는 나오지만 그때 도망간 애하고 내가 여기를 지키겠다고 남는 애들하고 질적인 차이를 보세요. 이거를 다 옥새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임진왜란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게 돼서 조선이 완전히 멸망했거나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서 됐다면 우리가 또 비난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조선이 나중에 극복을 했고 나중에 조선도 좀 잘 싸웁니다. 이렇게 군대가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무조건 옥새시키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경상도 병사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의병 아니면 관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세를 요구할 때는 분명한 전술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소리냐, 2선, 3선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저기서 결집했을 것이다, 후방에서 결집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판단의 차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반나절 이상 못 버티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어떤 분은 하나하나 계산해 봤더니 3일은 더 벌었어, 일주일은 더 벌었어, 뭐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을 거야 라고 믿으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 이건 판단의 차이니까. 다만 비난을 할 때는 도망쳤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전술적인 명분이 분명히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신립의 탕금대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